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름을 불러도 잘 안 쳐다보고, 눈 맞춤도 좀 어렵고, 또 뭔가 하나에 꽂히면 계속 반복하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거 자폐 스펙트럼 아닐까? 하고 걱정하면서 자료를 찾아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시죠. 정보는 진짜 많은데 이게 보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의학적인 관점부터 또 흔한 오해들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오케이.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특정 행동, 한두 가지만 보고 덜컥 걱정부터 하시는데, 사실 저희 같은 발달 전문가들은 반드시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발달 과정을 보거든요. 아, 연령이요?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보통 만 3세 전후, 그러니까 한 36개월 무렵에 그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발달 장애예요. 아, 36개월쯤에요? 그럼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 기능에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만 2세에서 3세 사이에 사회적 상호작용 요구가 확 늘어나면서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초기 신호라고 할 만한 것들은 보통 18개월 전후부터 좀 감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18개월이요? 네. 그 이전에는 사실 아이한테 뭐 복잡한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런 게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이 잘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아주 아기 때 잠깐 눈 안 맞췄다고 바로 걱정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18개월이라는 시점이 왜 그렇게 좀 중요하게 보시는 걸까요? 그때 아이가 막 걷기 시작하면서 혼자 돌아다니는 반경이 확 넓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뭐 위험한 거 만질 수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안 돼! 하거나 아이 이름을 더 자주 부르게 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사회적 레이더랄까요? 그게 처음으로 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예요. 이걸 저희는 사회적 참조, 영어로는 소셜 레퍼런스임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참조요? 네, 보통 아이들은 뭔가 좀 위험하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부모 얼굴 표정, 뭐 찡그리거나 단호한 표정 같은 걸 딱 살피고 이거 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해요. 이게 본능적인 사회성인데 아하. 자폐 스펙트럼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부모가 막 제지하거나 위험 신호를 보내도 그걸 잘 못 알아차리고 그냥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아. 그럼 이름을 불러도 잘 안 쳐다보는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이런 사회적 신호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기 때문일 수 있어요. 18개월쯤 되면 이런 모습이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18개월쯤 아이 활동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처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약간 시험대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초기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아까 말씀하신 만 3세 무렵 진단 시점에는 어떤 좀 더 뚜렷한 특징들로 나타나게 되나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좀 더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뚜렷한 의미 없이 막 손을 털거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돈다거나 하는 반복적인 행동. 이걸 상동행동이라고 하고요. 네네. 상동행동. 아니면 특정 사물만 계속 줄 세우는 행동. 이런 것들이요. 아, 장난감 자체보다는 일부에만 꽂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늘 하던 방식, 뭐 루틴이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엄청 불안해하거나 막 화를 내고 심하면 자해 행동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변화된 저항이 아주 강한 거죠. 아, 저항이 심하군요. 네, 네. 그리고 눈 맞춤이나 뭐 제스처 사용 같은 비언어적 소통의 어려움도 계속되고요. 언어 발달 자체가 늦는 경우도 많고 혹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이랑 전혀 안 맞게 자기가 외운 문장이나 단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지연 반향어 같은 특이한 언어 패턴을 보이기도 해요. 지연 반향어요? 그게 약간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맥락 없이 그냥 자기가 기억하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근데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특히, 혹시 나 때문에 그런가? 하고 죄책감 느끼는 부모님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 이 점은 정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그 정확한 원인, 이건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요? 네. 근데 이게 뭐 부모에게서 특정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된다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 유전자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나 또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 복합적이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모님의 양육 방식, 뭐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특정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산후 우울증 경험 혹은 뭐 일하는 엄마라서 아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이런 것들과는 정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요? 네, 전혀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님 탓이 아니니까 그 죄책감은 정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 말씀이 진짜 많은 부모님들께 큰 위로랑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좀 덜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는요, 막 원인을 찾으면서 자책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아이에게 맞는 지원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도울지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아이의 강점은 살려주고 어려움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적인 또 교육적인 개입을 꾸준히 제공해 주시는 거.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뭐 취학이나 진학, 취업 같은 단계마다 전문가랑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원 계획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 이런 자세가 아이의 예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한 지원이 중요하군요. 네,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받으면서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잘 성장하거든요. 네, 오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핵심은 특정 행동 몇 개만 보고 속단하지 말고 반드시 연령과 전체적인 발달 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무렵에 나타나는 그 사회적 참조 능력의 어려움이 중요한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 또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이 복합적이고 결코 부모님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진단 자체에 너무 좌절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가진 그 독특한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네. 아이의 강점을 발견해주고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연결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관련 치료법 연구도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이 가진 이런 각기 다른 신경학적 특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